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PIM 파트 2 모듈 3 스트래티직 디맨드 매니지먼트 강의를 맡은 주한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강 교수님께서 워낙에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엄청 심화된 레벨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저도 사실 엄청 주의 깊게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강의는 훨씬 이제 하이 레벨에 이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일단은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계 회사 코론 인더스트리와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 약 12년간 일을 하면서 영업, 머천다이징, 그리고 플래닝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플래닝 인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머천다이징과 통합된 플래닝과 그리고 지금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쪽에 좀 더 특화된 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PVH 코리아의 얼로케이션 플래닝 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PVH 코리아 전체 채널의 재고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사실 이제 강태용 교수님의 강의가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예.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저스트 이너프라던가 그리고 분류연도사의 JDA라던가 요런 이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오전 앞에 수업을 얘기를 들어보면 매뉴팩처링의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완성된 그런 패션 굿즈의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고 훨씬 이제 패션 인더스트리의 완성된 제품을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뉴팩처링 하는 제조업에서는 어떤 한 부품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운용하는 제품에 한 제품이 없다고 저희가 장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에서 1년 전에 미리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0장을 사갖고 와도 뭐 일주일 만에 다 팔면 그거를 다시 들여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있는 거를 쥐어짜서 팔아야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뭐 이런 얼로케이션과 인벤토리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관련된 좀 툴이 좀 더 쉽게 발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JDA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매장별 그리고 제품 그룹별로 이제 세이프티 스탁을 이제 다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을 해줘요. 근데 물론 그 제한을 받기 위해서 세이프티 어떤 제품을 그리고 이 제품의 세이프티 스탁 레벨을 매장 그룹별로 어떻게 다르게 갈 것인가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거의 그거 유사한 분석에 의거해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결정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정 결정을 해서 이 JDA라는 프로그램이 각 제품별로 사이즈별로 매장별로 지금 판매 트렌드가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매장이 가져야 되는 이 특정 카테고리의 위크 오브 서플라이, 그러니까 세이프티 스탁 레벨이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이만큼을 리플레니시먼트를 해주렴 이라고 사실 이제 제안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쓰고는 그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좀 뭐 제 경험을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재미있는
심지어 제 강의보다 제가 더 신나게 들었었던 예,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 와 디맨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디맨드 매니지먼트와 디맨드 포캐스팅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디맨드 매니지먼트 안에 디맨드 포캐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냥 디맨드 쪽에만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맨드의 소스를 어떻게 한정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직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는 어떤 노력과 약간 뎁스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참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나 찾아낸 아티클이 좀 이제 그 부분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 아티클에서 제안하는 좀 더 스트래티직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한 거를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냥 번외로 얘기를 하나 시간이 부족하군요. 하지만 번외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수면 위내시경을 했는데 한 십몇 년을 수면 내시경을 했었는데 사실 프로포폴 부작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뭐 백신을 노화가 온 건지 아니면 백신이 몸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포폴의 부작용이 갑자기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왔었나 봐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60%까지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이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그러고는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회사로 와가지고 이제 미팅도 다 끝내고 그날 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찾아봤더니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었으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병원 갔다가 이렇게 죽었었으면 진짜 귀신 됐겠다. 이제 설거지도 안 하고 났고 빨래도 안 하고 났는데 근데 그것보다 또 번뜩 든 생각이 제가 만약에 수요일에 죽었으면 오늘 발인이잖아요. 이 강의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대표님, 유구희 대표님도 그렇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저는 연락이 안 되고 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무서운 얘기네, 무서운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살아서 눈을 마주치며 화면상이지만 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예, 함께하는 시간이 사실 되게 이거 말고도 사실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 살진 못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강의나 이 강의 외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원고료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미혼 부모 기금에 매해 이제 그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어제가 이제 수요일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라도 안 했었으면 내가 신 앞에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성이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그런 좋은 일을 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지금은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지금 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은 그 예.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음. 그거라도 안 했으면 되게 신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할 말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을 살아서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두 반갑습니다. 번째로는, 네. 이 강의를 하는 게 사실 뭐 자신의 뭐 앞으로를 위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또 이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 참석비를 저희가 내지 않고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지금 강토용 그 교수님 오셔서 되게 새로운 부분도 쉐어해 주시면서 되게 눈이 또 엄청 프레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유, 쟤 저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 여기 강의를 본인이 가지신 작은 경험들 나눠주시면서 또 좋은 일을 본인이 원한다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많이 강사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마지막 강의여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마지막 강의여갖고, 예, 제 예. 강사의 섭외를 위한, 예, 예. 지금 한번 리크루팅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수요 관리 뭔가 저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는 저희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수요를 인식하는 활동이고, 이제 저희가 계획, 그러니까 디맨드 플래닝을 플래닝 디맨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요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활동으로 봤을 때 디맨드 매니지먼트 안에 디맨드 포캐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더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고 CRM, 그러니까 유통 계획량을 파악하거나 하는 커스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더 매니지먼트 안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저희 여기 이전 세션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세이프티 스탁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고객의 그 커스텀 서비스 레벨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또 이제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이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롱텀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 롱텀으로 여기는 했지만, 사실 롱텀으로는 이제 그런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플래닝에 영향을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디맨드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그런 그 애그리게이티드 된 수요가 SNOP에 들어가서 보통 중기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때 뭐 그런 예산, 레이버 플래닝, 그리고 리드 타임이 긴 원자재 구매에 대한 결정, 그리고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맨드 매니지먼트, 특히 이제 디맨드 포캐스트에서 요 모든 것을 이제 녹아낸 디맨드 포캐스트에서, 죄송해요. 네, 이게 필요하겠네요. 예, 요 오더 매니지먼트와 CRM을 다 녹여낸 디맨드 포캐스트에서 나온 가장 낮은 레벨, 그러니까 유닛 레벨로 내려오면 요 유닛 레벨이 가장 단기 플랜인 MPS죠. 예,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의 인풋으로 사용이 돼서 당장 현재부터 그리고 향후 몇 주간의 생산 활동을 원활히 이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데, 그리고 그런 디테일 레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에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스트래티지 플래닝에 영향을 주고 S&OP에 영향을 주고 MPS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맨드 매니지먼트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맨드 플래닝하고 풀캐스트 하는 거, 그리고 커스터머 오더 프로세싱, 그리고 메이킹 커스터머 커미트먼트,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CRM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랑 그리고 그 매니팩처링 공장가의 어떤 그런 그 상호 소통을 통한 디맨드를 이제 계속 조율하는 과정. 요게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에 있어서의 가장 메이저 컴포넌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 디맨드 플래닝 앤 포캐스트만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아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 일단은 이제 당연히 디맨드 플래닝을 하니까, 디맨드 포캐스팅을 하니까 포캐스팅을 하겠죠. 그래서 마켓의 포캐스팅의 가장 가장 어떤 핵심적인 액티비티는 이제 트렌드나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는,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어떤 트렌드나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디맨드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액티비티는 이제 디맨드 소스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커스터머는 어떤 커스터머인지에 따라서 저희 디맨드가,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커스터머 바뀌면 또 우리 디맨드 자체가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놓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디맨드, 이게 이미 다 내보낸 디맨드, 우리가 이미 다 달성한 실적이 우리의 디맨드였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놓친 디맨드가 있는지 등등,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아이템에 어떤 에러가 있었던 디맨드는 없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디맨드 소스를 정리를 하는 액티비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디맨드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뉴 프로덕인지에 따라서 이 모든 액티비티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위한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디맨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되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뻔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디맨드에 대해서 플래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맨드를 플래닝 한다는 거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액츄얼 오더를 액츄얼 오더의 총합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포캐스트가 들어가는 거가 이제 디맨드를 플래닝 한다 임을 저희가 이제 혼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외로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액츄얼 오더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서의 약간의 빌드를 주는 게 디맨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이제 부정확한 디맨드의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모던 커튼이라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와이어가 없는 이제 약간 스포츠 브라 형태의 언더웨어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존의 오더 그리고 기존의 세일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2배 늘 거야. 아니면 300% 늘 거야 라고 계속 이제 그 수요 측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제품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 몇 년 전부터 와이어가 없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이제 팽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읽지 않은 채로 우리의 세일즈 히스토리와 트렌드에만 너무 포커싱을 해가지고 디맨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상 물건이 들어오면 계속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계속 아웃 오브 스탁이 나고. 그래서 아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컨설팅 이제 마케팅 팀이랑 그리고 외부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팀 그 외주 업체를 들여가지고 아예 이제 언더웨어 마켓 여성 언더웨어 마켓의 트렌드와 이제 그 변하는 그 규모 커스터머가 지금 그러니까 와이어 시장은 이만큼 있는데 이제 이 와이어 시장이 그리고 난 와이어 브라의 시장은 이만큼 있는데 그리고 스포츠 브라 시장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얼마만큼 옮겨갈 것인지 이게 규모가 이렇게 얼마만큼 옮겨갈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쉐어를 먹을 것인지를 이제 전체 시장을 보고 디맨드를 포캐스팅을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구매를 한 거죠. 바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매출에 엄청난 저희 이제 회사 자체의 언더웨어 시장 자체의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성공적이었었던, 물론 기존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성공적이었었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있는 작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맨드를 그런 식으로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이 디맨드에 대해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유관 부서들이랑 S&OP 이제 프로세스 있어서 이 디맨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디맨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캐파시티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마케팅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어쩌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디맨드가 이제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디맨드 만약에 이 디맨드가 우리 커스터머 리드 타임, 그러니까 기대되는 커스텀 리드 타임을 못 맞추는 수준이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디맨드를 최종적으로 또 조정하고 예, 플랜하고 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액추얼 디맨드랑 디맨드 포캐스트의 차이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CPIM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포캐스팅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의 하부인 디맨드 포캐스팅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디맨드를 포캐스팅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더 베이스 아니다. 예, 기존 히스토리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캐스트는 디맨드 베이스여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수량 예측. 그러니까 저희가 회색깔 모동 커튼 브라 바텀 세트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넌 와이어 브라 전체에 대해서 수량 예측을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믹스로 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레이가 보통 보면 우리 세일즈의 80%더라 아니면 60%더라 화이트는 10%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품목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이건 같은 얘기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수요 예측은 정확한 수요를 사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오차를 계산해야 된다. 이제 아까도 예측 오차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는 뭐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측 오차를 계산하는 어떤 각 인더스트리마다 좀 다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좀 다양한 경험담을 좀 제가 들으면 더 좋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기간 저희는 예측 오차를 그래도 한 90%는 맞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예측 오차가 이제 너무 많으면 혼나죠. 그래도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운 기간일수록 예측은 정확해진다.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디맨드 포캐스팅의 어떤 법칙이었고요. 자, 그러면 디맨드 플래닝에 관련된 시간이 어떻게 되죠? 디맨드 플래닝에 관련된 이제 간단한 제가 비디오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디맨드 플래닝 그러니까 지금 디맨드 포캐스트의 다른 이름으로 얘가 디맨드 플래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되게 베이직한 거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비디오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계획에서는 수요 예측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맨드의 총합과 그리고 포캐스팅이 합쳐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맨드의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디맨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스로 이 디맨드를 인식을 할 것인가가 사실 이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흥미로운데요. 죄송해요. 이게 오늘 왜 이렇죠? 네. 근데 이 디맨드 소스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회사 상황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니팩처링을 하시는 회사에서는 뭐 고객사 뭐 어떤 제품이 있고 고객이 뭐 이 제품을 몇 개를 사갈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디맨드 소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패션 인더스트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디맨드 소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PVH 코리아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백화점의 지금 운영 형태가 백화점에 직접 그 물건을 이제 저희가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세일즈에 대해서 저희가 디맨드를 저희가 직접 이제 이걸 측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같은 회사지만 저희가 또 홈쇼핑을 운영을 해요. 하지만 홈쇼핑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게 아니라 홈쇼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스트리뷰터를 끼고 해요. 근데 이 또 디스트리뷰터는 CS 홈쇼핑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직접 CS 홈쇼핑이 들어가거나 GS죠. GS 홈쇼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자기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롯데 홈쇼핑에 이거를 홀세일로 팔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디맨드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스터머에 가는 겁니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회사지만 저희가 디맨드를 가지고 오는 디맨드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디맨드 소스가 되는 형태, 디맨드의 소스가 운영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 그리고 채널의 속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는 저희 회사에 해당되진 않지만 매니팩처러가 또 하나의 매니팩처러를 끼고 운영을 하는 경우
경우에는 또 디맨드는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 또 다른 디맨드의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는 이제 직접 저희 리테일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케빈 클라인이 있는데, 예, 직접 그 터키에 있는 팩토리에서 커스터머로 그 매장으로 직접 아니면 커스터머에게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드랍십 형태로 이제 또 수요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그 인더스트리 특성과 그리고 회사의 운영한 비즈니스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예, 뭐 그리고 매니팩처링을 하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러면 이어서 수요의 어떤 수요의 지금은 이제 금방 소스 어떤 소스로 우리가 수요를 각각 다르게 취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이 디맨드 자체가 이제 너무나 유명하게도 이제 두 개의 다른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 독립 수요와 종속 수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아시고 있어가지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 수요는 디펜던트, 그러니까 종속 수요는 계산되는 거, forecast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독립 수요는 forecast 되는 거. 요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제가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주요한 차이점으로 에이픽스에서 보고 있는 거는 독립 수요는 조직 통제 외부에 있는 소스에, 그러니까 조직 통제할 수 없어요. 그 근원이 있다면, 종속 수요는 그 내부 소스 그리고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소스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요게 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다라고 저희 텍스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얘기를 하면 그 언더웨어를 넌 와이어에서 논 와이어 언더웨어를 사려는 소비자가 예. 이제 인디펜던트 디맨드가 될 거고요. 디펜던트 디맨드는 저희가 들어가는 브라 안에 들어가는 어떤 밴드, 자가드 밴드 같은 것들을 당연히 이제 디펜던트 디맨드가 디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저 이제 그만 끊을까요? 왜요? 아닙니다. 왜요? 아니, 이게 그거 사인 주시는 줄 알고. 아니야. 아니. 아니, 저는 리액션이셨군요. 리액션이 네네네. sorry. 아닙니다. 전 사인인 줄 알았어요. 응수보를 안 했어. 네. 예.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네네. 우리 대표님 시간 일정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 네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근데 다 끝났어요. 어차피. 예,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직 디맨드 매니지먼트는 어떤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거 좀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썼지만, 일단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어떤 소스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략적 수요 관리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디맨드 매니지먼트나 디맨드 포캐스트는 사실 그냥 지금 그 하나하나를 막 쪼갈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전체 그림이랑 연결을 지어야 됐다는 어떤 그 길을 가끔씩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냥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뭐 브라 시장을 넌 와이어 브라로 우리가 전략을 틀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방향성이 없이 디맨드만 들여다본다면, 이제 저희가 최초에 저희
회사가 최초에 잠시 그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트래티직 디만드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그런 이제 전략을 염두를 하면서 그거를 디맨드와 그리고 오더 매니지먼트 모두가 다 함께 이제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액션이다라고 보는 게 이게 굉장히 클리셰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정말 굉장히 자주 길을 잃는 그런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출처 여기에요. 그래서 그 동아 비즈니스 리뷰 해서 나온 발언은 수요의 규모와 변동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 심층적으로 해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전략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서 실행하는 경영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거 좀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티클에서는 사실 요런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봤던 프로세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뭘 해야 되냐를 이러한 형용사로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형용사 수식어는 시장지향적 이라는 수요 관리 체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을 내가 내부에 있으면 내 내부 히스토리만 계속 보게 되고 눈을 외부로 돌리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포캐스트가 틀릴까 봐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가다 재고가 생길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 리퀴데이션 한 거 생각만 해도 다 골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가다 보면 수요를 미싱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만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바라보고 정말 그 시장의 움직임과 패턴과 트렌드를 봐서 수요 관리를 하게 되면 수요를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마켓 인텔리전스 이제 시장을 그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마켓 인텔리전스 하는 건 좋은데 입체적이고 심체적으로 하려면 이게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이 힘이 쉽지가 그러니까 되게 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한적이라고 저희가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마켓 인텔리전스를 하려면 지금처럼 너무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제품이 이루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 수에 미치는 그런 주요 요인들을 상세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거시경제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그리고 라고 지금 이 아티클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층적인 마켓 인텔리전스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이제 되게 다방면의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를 해야지 이 입체적인 마켓 인텔리전스가 가장 가능한데 실질적인 고민은 그런 고급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70에서 80% 수준만 수준의 정확도만 뭐 인간되게 확보되는 그 정도의 정보만 있더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설을 수립하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정보로 이제 퍼즐을 맞추기를 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방식의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뭐 그거를 계속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어떤 미션이겠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설명력 있는 수요일치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합리적이고 설명력 있는 수요책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치, 여기에서 저는 요 표가 사실 마음에 들어서 이 아티클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쉐어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합리적이고 설명 있는 수요책을 도대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이 저자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저는 제게 이 제안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게, 나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계량 예측 모델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 어드저스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연하고, 그리고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을 하고 되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어드저스먼트 방식으로서는 그런 엑스퍼트 저지먼트 그리고 데파이 메서드, 그러니까 퀄리터티브 메서드를 사용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orecasting 기법은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정량적인 방법에서는 뭐 그 시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캐주얼 뭐 있어라고 해서 우리는 주로 시계열을 이용해라고 forecast demand management나 forecast에 있어서는 주로 시계열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는 시즌널티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기본적인 어떤 그 인식을 좀 더 깨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융합적으로 쓰는 게 수요 예측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설명력 있는 어떤 구도가 될 거야. 라고 사실 이제 자기만의 어떤 제안을 한 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마켓 인텔리전스 반영해가지고 숫자 나오면 계속 액추얼 트래킹 하면서 이 부분 지금 마켓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를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 팀이나 아니면 또 실무자들 매니저들 하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또 조정을 하고 액션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또 보니까 또 나름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forecast까지 다 끝났으면 저희가 이 forecast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 예측이 1달러이 되면 이걸 기초해 가지고 이제 기초를 해서 그런 기업의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전사적 수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저자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거는 컨센서스가 사실상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발표해야 되니까 사장협회에서도 발표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만드는데, 사실 컨센서스에 기반해 가지고 이거를 일관성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게 굉장히 일관된 수행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근데 이 4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일단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감대를 사전에 구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때 돼서 다 끝난 걸 가지고 자 알았지? 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존재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종종 많이 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고 액션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거죠.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게 디맨드 매니지먼트의 일반적인 과정이면서도 또한 좀 더 이제 시장 지향적인 이제 전략적 디맨드 매니지먼트의 어떤 모델을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네, 요단강 잠시 찍고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